토트넘 스포가 2부 리그 팀이죠. 코벤트리와의 경기에서 정말 고전 끝에 간신히 또 극적인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이뤄내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계속 믿고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를 냈고 또 마지막 순간에는 뭐 교체 카드도 적중을 했고 전술적인 변화도 있었고 게다가 88분 동점골, 뭐 추가 시간 역전골이라면은 이런 결과를 낸 감독을 어떻게 좀 억까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또 토트넘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요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또 응원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요인,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걱정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2대1로 토트넘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솔랑키 선수가 이제 영입되고 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막 부임했을 때의 프리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는 거의 미끼 역할, 보조자 역할, 전술적인 하나의 소모품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았고, 그러다가 사실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본인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은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마침표 역할, 본인의 결정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면서 전술적으로 좀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솔랑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서 에버튼과의 경기에 원톱으로 뛰었는데 픽포드 골키퍼를 압박해서 뺏어내고 뭐 골을 넣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다거나, 또 문전 근거리에서 양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를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중앙에서 뛸 때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솔랑키가 영입되기도 했고 히샬리성도 있는 상태에다가 이번 카라바오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쿨루세프스키가 후반에 들어왔을 때 쿨루세프스키가 최전방에 섰거든요. 가짜 9번으로 뛰었는데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라는 뭐 저희가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를 떠나서 생각한다면 최전방 역할로서 적합한 것은 손흥민 선수보다는 쿨루세프스키거든요. 그렇다면 솔랑키도 있고 부상에서 회복한 동안 히샬리성도 써야 되고 클루세프스키까지도 원톱으로 쓴다. 그러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많은 골을 넣었던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으로 뛸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뭐 주어지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왼쪽 사이드에 서게 된다면 뭐 계속해서 오늘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오늘 경기에 골을 넣은 존슨 선수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번 아스날과의 경기에 워낙 부진했고 또 아스날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올 시즌 들어서 지속적으로 뭐 문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역전 결승골을 극적으로 터트린 것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전에는 뭐 그런 악플을 남긴 팬을 내가 내 앞에 있다면은 뭐 주먹으로 얼굴을 뭐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조금 존슨을 좀 치켜세워주는 좀 다독여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존슨이 딱 골을 넣었을 때 와서 인사해주고 안아주고 또 경기 끝났을 때도 팬들 앞에, 원정 팬들이 왔을 때 딱 존슨을 좀 밀어주면서 오늘 존슨 많이 칭찬해주세요.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게 존슨이 좀 부각이 됐는데, 사실 이 경기는 글쎄요, 극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이 코벤트리까지 와서 경기를 본 팬들이 좀 웃을 수 있었을까, 이겼다고 하더라도. 네. 이 기록을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2대1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뭐 기대골 값이 이제 1.73 대 1.14였고 이것도 이 수치도 사실 전반전 그리고 후반 초중반까지는 거의 슈팅을 못할 정도로 뭐 처참할 정도였어요. 이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코벤트리의 실제 득점은 1골이지만 1.73 기대골이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코벤트리가 최소한 2골은 넣었어야 하는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이고, 토트넘은 2골을 넣었지만 실제 기대 득점값이 1.14골이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골을 넣을 만한 기회는 1골 정도였다. 즉 실제로 내용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코벤트리가 2대1로 이겼어야 했다는 것이죠. 네. 슈팅 숫자 자체도 코벤트리가 15대 9인데 보통 물론 슈팅 숫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서가는 팀을 쫓아가려는 팀이 막 슈팅을 막 난사하고 막 무의미한 슈팅을 때리고 그렇게 이런 기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경기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벤트리 시티의 슈팅은 기회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 전반전 경기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코벤트리의 문제는
결정력에서 순도 높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기회 창출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토트넘 슈팅이 제로였고 후반 중반까지도 슈팅 숫자가 12대 2 정도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벤트리가 열 몇 개의 슈팅을 때리면서 사실 2대 0, 3대 0까지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다가 오히려 토트넘이 막판에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슈팅이 나오다가 두 골이 나왔다. 즉 오히려 토트넘이 막판에 몰아친 거지 코벤트리가 거의 한 70분까지만 생각해도 3대 0, 4대 0으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흐름은 이 실시간 기대 득점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실제로 기대 득점이 동점골이 나올 때까지는 거의 뭐 없었다. 그러니까 득점할 네. 만한 기회들이 거의 없었고 이 시점이 벌어진 거 보세요. 이 정도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대 0 정도로 끌려가는 경기를 간신히 주전들이 나왔을 때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인데 토트넘이 코벤트리와의 경기에 간신히 막판에 승리를 하면서 4개 대회 우승의 가능성을 아직 살려뒀다. 그러니까 탈락을 안 했다라는 얘기겠죠. 이번에 참가하는 대회가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이니까 이게 제일 화두예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기의 2년 차에는 어떤 대회든지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아직 떨어진 대회는 없다라는 건데 저는 좀 여기서 마음이 아픈 게 손흥민 선수가 정말 팀을 사랑하고 팀의 주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사실 계속해서 이런 형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어렵고 미끼가 되고 좀 정말 전술적인 소모품이 되는 상황이면은 선수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팀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최근 모습 보면은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팀의 성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바로 이런 모습에서 볼 수가 있고 정말 존슨의 골이 터졌을 때 진심으로 와서 안아준 것은 네. 꼭 그러니까 역전골을 넣었다는 걸 넘어서서 존슨이 그렇게 비판받고 비난받던 존슨이 골을 넣은 것에 대한 그 뿌듯한 형으로서 선배로서 주장으로서의 마음을 보여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PA 스포츠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조지 세션스 기자도 현장에서 경기를 취재한 다음에 토트넘은 형편없었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원정 팬들 앞으로 존슨을 밀어주면서 네. 박수를 받게 한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 퍼포먼스, 경기력은 형편없었지만 큰 승리였고 가장 눈에 띄었던 장면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존슨을 좀 이제 사기를 좀 북돋아준 그런 장면이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에 역할이 이런 사기를 끌어올려주라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응원단장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경기 내용에 크게 관여하지는 못했고 존슨이 골을 넣으니까 심적으로 지금 존슨 선수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이걸 좀 위로해주고 네가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라고 좀 밀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팀의 주장으로서 분명히 이런 역할들은 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또 어린 선수들이 많은 토트넘이니까 더더욱 이런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런 리더십과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나이가 들고 경기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팀의 고참으로서 존재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창 경기력이 좋고 냉정히 말했을 때 존슨보다 훨씬 더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손흥민 선수가 어린 동료들을 위해 뭔가 나는 내려놓고 희생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응원단장 역할을 하고 주장으로서 역할만 하고 나는 뭔가 돋보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글쎄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 경기 토트넘이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면은 4-3-3 포메이션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4-2-3-1로도 볼 수 있고 이 미드필드의 구성은 티모 베르너, 솔란키, 오도베르가 이제 3톱으로 뛰었는데 또 하나 황당했던 것은 베르너와 오도베르가 다 부상으로 교체가 됐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데요. 네. 이 선수들이 사이드에서 벌려서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솔란키가 토트넘의 전술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전방 공격수가 또 꽤 희생되는 또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솔랑키의 위치를 보시면 굉장히 내려와 있잖아요. 이 이유는 중원에서 좀 창의적인 패스라든지 또 상대 밀집 수비를 깰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내려오게 되고 압박하게 되고 전술적인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사실 몰루카스 베리바리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했고 사르도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말씀드린 좀 경험이 부족한 미드필드 라인이 뭔가 제 몫을 못하면서 전반전의 경기가 좀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의 후반전에 말씀드린 이 선수 교체가 부상의 요인으로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경기를 개선시켰던 부분은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메디슨, 그리고 쿠루세스키가 들어왔던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62분에 솔란키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잠깐 섰어요. 그런데 74분, 그러니까 10여 분 정도 뒤에 베르너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르너가 있을 때는 본인이 왼쪽 측면에서 가장 잘하기 때문에 베르너가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베르너가 부상을 당하면서 쿠루세스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쿠루세스키가 나와서 실제로 최전방에 딱 섰잖아요. 이 역할, 저희가 뭐 후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할이 사실 이 경기를 풀어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됐다. 쿠루세스키가 가짜 9번의 역할을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이 좀 혈이 뚫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 뭐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왔던 스펜스라든지 또 부상으로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다 활약을 잘했어요. 메디슨도 사실 이번 경기 평점에 비해서는 결정적인 또 동점골과 역전골 과정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쿠루세스키가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손흥민 선수만 보시면 교체에 들어온 선수 중에 가장 평점이 낮아요. 낮아요. 6.4점.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투입돼서 원톱으로 뛴 것은 아주 극히 적은 시간이었고 그 시점에는 오히려 교체에 들어가자마자 선제골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기 흐름이 또 추가골 내줄 정도로 밀렸어요. 아무것도 완전 못하다가 넘어갔죠. 오히려 쿠루세스키가 들어가서 이 전방 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네. 기본적으로 코벤트리를 비롯한 뭐 이런 영국의 하위권 팀들은 센터백들이 거칠고 터프하고 몸싸움이 좋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말했지만 본인이 원톱으로 활약을 하려면 상대가 라인을 높이고 그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손흥민 선수가 속도를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플레이할 때가 좋지 지키고 있는 선수를 상대로 원톱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톱으로 태어났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고 쿠루세스키가 들어왔을 때는 베르너가 부상을 당하니까 또 왼쪽 측면으로 가서 뛰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의 폭만 담당해주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주요 기록을 보시면 다 0입니다. 28분 동안 뛰면서 뭐 한 게 없어요. 공을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네. 평점이 날 수밖에 없죠. 드리블 시도 한 번 있었는데 사이드에 가면 당연히 공 잡고 드리블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문전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슈팅할 수 있는 드리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흔들어 놓고 동료에게 패스 넘겨주거나 백패스하는 그런 상태밖에 안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패스는 거의 뭐 미스가 없었죠. 완전한 네. 패스를 했으니까. 반면에 쿠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패스가 오히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최전방에서 도전적인 패스를 할 수가 있었죠. 키패스가 된 것이죠. 빅찬스가 됐었죠. 슈팅도 하나 있었죠. 슈팅이 또 2개 있었죠. 슈팅이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리블도 위협적이었고 본인은 위협적인 위치에서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게 동점골이 나온 장면이거든요. 벤탄쿠르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중앙 공간을 어떻게 공략할 수가 있었느냐? 사이드에 말씀드린 대로 선수가 벌려있어요. 손흥민 선수 왼쪽 사이드에 벌려있죠? 존슨이 오른쪽에 벌려있죠? 그럼 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선수들이 한 명씩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누가 점유하느냐? 사르가 올라와 있고 스펜스가 올라와 있어요. 인버티드 풀백으로. 왜냐? 메디슨이 한 칸 내려간 자리를 스펜스가 차지해주고 벤탄코르와 이제 사르 중에는 사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9번인 쿠루세스키가 여기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벤탄쿠르가 메디슨에게 주자마자 메디슨이 빠르게 그냥 논스톱 쳤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메디슨이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 잡고 그냥 툭 치니까 코벤트리의 선수 3명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무력화된 거예요. 이 전반적으로 다른 모습인 예. 거죠,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패스를 연결했고 또 이게 통과되면서 이 3명뿐만 아니라 이 선수도 통과가 됐어요. 즉 네. 4명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면서 그렇죠. 쿠루세스키가 받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뒤쪽에 물론 수비벽이 있긴 있지만. 예, 여기서 사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묶어놨고 말씀드린 존슨이 묶어놨고 손흥민 선수가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운데 들어온 스펜스와 쿠루세스키가 활약할 수 있었던 거죠. 나머지 선수들이 선수를 잡아주니까. 여기서도 쿠루세스키가 공을 받자마자 그 사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의 사이 공간으로 스펜스가 들어갔을 때 차이가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스펜스의 최대 장점인 속도가 어떻게 보면 늦게 출발했지만 끝까지 쫓아갔고 다리가 기니까 마무리 슈팅을 쭉 뻗어서 툭 치면서 골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벤탄쿠르도 잘했고 메디슨도 잘했고 쿠루세스키도 잘했고 스펜스도 잘했어요. 그리고 경기 중에 이런 플레이도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왜 손흥민 선수만 갖고 막 손흥민만 슈팅하고 우리가 그러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럴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형태로만 경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역전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코벤트리가 동점골 내주고 그러다가 벤탄코르가 전방 압박을 해서 공을 따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손흥민 선수 패스를 줄 수는 없었죠. 왜냐? 많은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줘봤자 몰고 갈 거리가 많은데 여기서 존슨이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미끼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시선들도 수비수들의 시선도 손흥민 쪽 사이드 쪽으로 네. 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뛰어갈 때 바깥쪽 뒤로 들어가는 존슨에게 한 번에 패스를 찔러줬고 존슨이 1대1 기회에서 감각적인 마무리를 했는데 네. 존슨 같은 경우 노팅엄에서 잘했던 건 노팅엄 팀 자체가 선수비 후역습을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장점이 많이 드러났던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결국에는 토트넘이 그동안 역습한 축구를 했을 때 본인의 장점들을 많이 살리면서 활약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손흥민 선수가 지공하는 상태에서 축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하에서 사이드에 서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미끼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대체적으로 본인이 슈팅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솔랑키를 영입한 토트넘이 솔랑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성이 되고 있다. 솔랑키도 제대로 지원을 못 받으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솔랑키가 본머스에서 토트넘이 솔랑키를 데려온 것은 이렇게 많이 뛰어다니면서 이타적인 역할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 그렇죠. 바라고 데리고 온 네. 거예요. 지금 이날 솔랑키의 플레이는 거의 뭐 히샬리송이랑 솔랑키랑 뭐가 다르냐 이런 정도거든요. 이 지경을 봤을 때는 그 생각도 들어요. 히샬리송도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에서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못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솔랑키를 데려왔는데 솔랑키도 히샬리송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조를 봤을 때 보세요. 스펜스가 골을 넣고 존슨이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연계하고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그 수비를 끌어주고 결국에는 이 인버티드 풀백이 포스텍 전술의 핵심이다. 포로가 빛났던 것, 또 이번 경기에 뭐 스펜스가 빛났던 것, 또 평소에 우도기가 빛났던 것 생각하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시그니처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공격수들을 미끼로 쓰면서 풀백들이 올라와서 골 상황을 만드는 축구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혔을 때 다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 또 이것만 주구장창 쓰는 축구가 기본적으로 사이드 선수들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보다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한다. 스트라이커들도 뭐 전방 압박 하나로 힘 빼고 수비 끌고 다니면서 또 힘 빼고 연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스탯을 쌓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전술사에서는 오히려 클루세프스키가 잘 먹힌다. 이 사람은 원래 최전방에서 골을 넣는 골잡이 유형이 아니라 이 선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버텨주고 찔러주고 싸워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잘 통하니까 클루세프스키는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잘 소화하는 선수예요. 오히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했던 것은 전방 공격수도 골도 넣고 하는 걸 원하겠지만 지금 많은 팀들이 라인을 내리기 시작해요. 토트넘이 이런 축구를 할 때 내려놓고 역습하면은 하이라인 뒷공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는 기본적으로 고립이 돼요. 그럴 땐 차라리 가짜 9번으로 내려와서 센터백을 끌어내거나 센터백이 안 따라 나오면 방금 저희 말씀드린 동점골 상황처럼 프리하게 있거나 그런 상황이면 클루세프스키가 최전방에 놓을 때가 토트넘의 플레이는 가장 좋은 것이고 에버튼전의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에버튼이 못한 것도 있지만 클루세프스키를 그렇게 섰기 때문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최근에 그러면 토트넘을 상대로 하는 거의 모든 팀들이 아스널조차도 그렇게 내려앉아서 이제 카운터 어택을 노렸던 북런던 더비였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뭐 우독이라든가 포로를 활용한 인버티드 풀백을 써서 공격을 하는 패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루세프스키를 저렇게 이제 뭐 가짜 9번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솔랑키라든가 손흥민을 살리고 하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생각이 그런 건데요. 어떤 거냐?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내려서고 역습을 하는데 역습의 방향은 항상 풀백이 뒤거든요. 왜냐? 그렇죠. 인버티드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면 또 사이가 비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상대 팀들이 분석하고 공략을 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최전방 공격수가 말씀드린 대로 뭐 솔랑키가 서든 클루세스키가 서든 상대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선수가 올라와. 그럼 이 선수는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끌고 올라. 안 올라오면 이 선수가 프리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또 바르셀로나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메시를 가짜 번호 쓴 것도 바르셀로나가 워낙 압도적으로 공을 점유하니까 상대가 내려서잖아요. 거의 템백 썼잖아요. 상대 지역에서 다 서 있을 때 그러면 가짜 공을 왜 쓰냐? 상대의 센터백을 잉여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전술적인 태동의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땡겨놓은 그 자리를 누군가 침투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선수가 메디슨이나 오늘 베리발이나 사르나 이런 선수들이 슈팅력이 결정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움직여도 이 선수들의 슈팅이 빗나가는 거고 메디슨의 슈팅이 빗나가고 근데 오히려 이 위치에 제가 얘기한 대로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끌고 나온 자리로 올라가서 골을 넣는 것. 에버튼전이 딱 그랬어요. 시작할 때는 손흥민 선수 원톱이고 메디슨 쿨루세스키가 투미들로 보였지만 사실상 쿨루세스키가 올라가서 가짜 구반 역할을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처진 공격수 내지 공미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뛰어줘야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여기도 가고 슈팅도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역할들은 솔랑키도 살릴 수가 있어요. 솔랑키가 뛰어도 내려와서 손흥민 선수가 올라갈 수 있고 때로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을 때 솔랑키가 또 반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시너지를 서로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오도베르가 측면에서 1대1이 좋으니까 존스는 빠르니까 베르노도 빠르니까 차라리 이런 선수들이 상대의 풀백을 잡아놓는 게 더 낫다. 손흥민 선수도 물론 드리블 기술이 있고 사이드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백패스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손흥민 선수는 처진 공격수로 쓰고 이런 형태 솔랑키와 쿨루세스키를 9번 내지 가짜 9번으로 이제 스위칭하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지 메디슨도 여기서 너무 공격하지 말고 아예 내려가서 이럴 때는 문제가 뭐냐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뛰면은 사실 그 미드필드의 숫자가 줄어드는 영향이 되거든요. 그 역할을 오히려 조금 더 메디슨이 내려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고 또 때로는 오도베르가 사이드에 있으면 이 선수가 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사이드에 폭을 만들기 위한 선수는 차라리 풀백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했다가 또 인버티드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섞어 쓰는 거죠. 네. 플랜 A만 고집해서 거기에 완성도를 뭐 100%, 120%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플랜 A가 통하지 않을 때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플랜 B와 플랜 C와 새로운 변형을 가져가야만 상대의 대응도 깨트릴 수가 있고 지금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장점도 극대화할 수 있고 네. 그 장점들이 많이 막혔을 때 다른 대안을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는 절대 여기 사이드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다. 이 사이드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된다. 현재 전술이라면. 그리고 그 생각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케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공격수가 있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케인도 가짜 9번을 뛰었잖아요. 네.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었는데 그때는 인버티드 풀백 기본적이 아니었죠. 여기서 차이가 뭐냐? 그렇죠. 내려갔을 때 원래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 그게 아니잖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은 이렇게 뻗어졌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 특징이 그거예요. 보세요. 이 선수들은 여기만 있어요. 이 선수가 내려와요. 여기 공간들을 말씀드린 이 선수가 들어오고 이 선수가 들어오고 이 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그러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있으면 차라리 손흥민 선수가 윙백에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러네요. 여기에 있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우독이나 포로나 이런 선수들이 뭐 가끔 골을 넣기도 하지만 뭐 이 선수들이 이제 뭐 스트라이커만큼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놀랍긴 하죠. 상대 수비 입장에서 저기 저 선수 언제 왔지? 근데 그게 섞어가면서 이젠 다 안단 말이죠. 이거를 변형해야 된다. 그 다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특히 원톱 역할을 봤을 때 크루세스키는 분명히 이렇게 써야 된다. 오늘 경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고 토트넘이 마침내 연패를 끊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코벤트리는 분명히 2부 리그 팀이고 경기 내용도 실망스러웠어요. 브렌트포드전, 카라바흐전, 맨유전 이 세 경기에서는 전술적으로 코벤트리 상대로 후방 빌드업도 괴롭힘 당했고 손흥민 선수 여전히 침묵했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과연 다른 팀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물론 카라바흐는 코벤트리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팀도 예. 아제르바이잔 명문 구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런 경기들에서 과연 전술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지 그냥 선수가 잘해서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기반이 약하면 팀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이날 경기에 드러난 전술적인 문제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특히 팀 내 최고의 선수이자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그가 응원단장이나 리더십이나 혹은 이런 미끼 역할이 아닌 직접 골 상황에 관여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토트넘도 우승하기 어렵고 손흥민 선수도 남을 이유가 없다.
그것이 전화번호 몰라요? 포스트코글러 네. 감독 전화번호? 한번 전화 통화 네. 한번 하시죠. 뭐 포스트감독이 죽방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어찌됐거나 저희가 오늘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포스트코 감독을 그렇다면 이번 경기 마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